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지금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자진해서 쇄신을 하자고 당협을 반납하기 전까지 서초갑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 차장님, 지금 이 정치에서 과거는 좀 도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문 정권이 너무 폭주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 야당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말을 이 부정확한 타이밍에 부정확한 장소에서 좀 하는 것 같아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5일날 북한의 이제 평양에 노무현 재단 그 14선언 자식 공동 기념 행사를 한다면서 160명을 끌고 가서 기자들 앞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뭐 없애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북한의 이 양동춘입니까? 미국 최고인민회의 네. 그 부위원장 앞에서는 또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놓치면 남북 관계가 또 바뀔 거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위해서 절대로 정권을 놓지 않고 자기 살아서는 정권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북한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 듣는 국민들이나 그리고 보수 정당이나 이런 쪽을 그야말로 깔아뭉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적성국가협회 가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언론 매체를 보고 참말로 우리 저 이해창 민주당 대표께서 정말 한 말이 맞나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계속 확인해 봤어요. 그 코트 온 거 보니까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문제점을 한 서너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가서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책임자라고 하지만 다 김정은의 허수아비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국보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말하자면 한국 공산화 전략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실정법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법이에요. 그런 법을 갖다가 없애자. 지금 당장 없애자고는 말이 안 했다고 이렇게 도망가지만, 아니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할 때입니까?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 뭐냐면은 이 국가보안법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와보니까 북한 주민들 표정도 많이 달라졌고 북한 주민들이 통합되는 걸 느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합이 급한 것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 좌파와 우파의 개념들이 또 상당히 심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된 복지국가 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파의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국가적 이해관계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은 정치 이론적으로 보면 그냥 좌파 정권이 아니에요. 공산화를 추구하는 그런 좌파 집단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국보법을 폐지하자. 그리고 국민이 통합되어 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파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와 인권 이런 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민주당에 이렇게 무슨 당원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민주당의 의원들과의 워크숍에서 한잔을 하고 정권을 뺏기지 말자 하는 거하고 북한에 국회 부의장쯤 되는 친구가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남쪽에 계속 대북 정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이 대북 정책이 안 바뀌려면 절대로 정권을 내 성전에는 안 뺏기겠다라고 북한 앞에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몇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상이 사회주의 노동당 정권은 좌파 정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은 지금도 당 주약에 예. 대한민국을 적화를 통일시켜야 하는 그 명시돼 미 있죠. 제국주의의 말하자면 미 해방지라고 하는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사회안전법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형법, 우리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혹독한 그야말로 인권 유린의 요소가 군데군데 묻어 있는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국보법 얘기한 것도 굉장히 시기가 맞지도 않지만 거기다가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용어가 아까 제가 보수가 지켜야 할 품격 중에 하나가 이 예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품격.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도 뭐 의도적으로 한 건지 부지불식하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권을 뺏는다 안 뺏는다는 개념을 거기서 그런 컨셉을 얘기한 것 자체 정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말하자면 잘 발전시켜 갖고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권을 민주국가에서는요 정권을 뺏는다 안 뺏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내가 수임하느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느냐의 개념이지 싸움의 개념 정치를 싸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싸움의 개념으로 보는 그 시각을 북한에 가서 얘기했다. 북한은 싸움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그냥 일당 독재로 수십 년 가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안 뺏겨가지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 한반도의 평화, 통일 이 개념은 보수당의 가치도 아니고 민주당, 진보당의 가치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최고의 철학이고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거예요. 어느 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보수당이 오면은 남북관계 발전 안 되고 무조건 나빠지고 전쟁으로 가고 민주당이 들었으면은 화해와 평화와 비핵화만 됩니까? 이런 대립된 개념으로 보면 그야말로 북한이 지금 내세우는 것이 남남 갈등, 남남 분열, 또 한미 갈등, 한미 이간이거든요. 여기에 집권당 대표가 나선 것밖에 더 되냐. 그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나마 무슨 이렇게 잘 미사역을 써서 해명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실수한 거고 내 본의가 이거 했는데 더 이상 곡해하지 말고 이것은 끝냅시다. 국보법 얘기는 거두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럼요. 예, 깔끔하게. 깔끔하게. 예, 저 아주 어르신 이야기. 왜냐하면 옛날에 참고 제가 경험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 전부 다 공개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노 대통령의 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시에 우리 국정원에서 국보법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 거예요. 국보법이 왜 있어야 되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정 부분야 있는 사람들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보법을 더 이상 손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주저앉을 줄 알았죠. 네, 그러고서 딱 깔끔하게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불을 한번 질러봤잖아요. 아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종전선을 먼저 하자. 지금 불 지르고 나선 거고 또 집권당 대표는 국보법 없애자.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시청자나 또 다른 사람들이 전옥현 차장도 저 사람 국정원에만 있어가지고 저거 수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팩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이 한국을 통일하는데 장애인이 뭐냐? 주한미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국보법 철폐랍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게 뭐냐? 국가정보원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경화 외교장관이 종전선언 것은 결국 가다 보면 주한미군 철수 연결돼요. 평화협정까지 가게 되면. 시작이죠. 그다음에 국보법 철폐는 집권당 대표가 평양 가서 얘기했어요. 시기의 문제지. 그다음에 세 번째 중앙정부부 해체거든요. 이제 국가정부 해체. 이거는 이미 중앙국정원을 해체하는 얘기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국보법 가지고 간첩 잡는 데요. 간첩 잡는 기관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근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포기한다고 이미 1년 전부터 다 공개하고 지금 법 만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먹고 노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지. 국보법도 가만히 있어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 국정원은 이미 대공 수사하고 지금 뭐 손 놓고 있지. 그 북한이 볼 때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서 말하자면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오해를 줄 소지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강성인이 약성인이 수군이 안 수군이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비판과 건강한 견제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그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진전된 평양 선언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 비준을 전번에 가기 전에 비준 받고 가려다가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갔다 와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지금 이제 국가 안보 위기라는 거는 이 상식이 있는 걱정하는 사람들은 수구 꼴통이 아니라 뭐 좌파조차도 국가 안보 위기가 왔다라고는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다른 국내에서 경제나 사회 정책이나 이런 분배 정책에서 좌냐 우냐 뭐 보수냐 진보가 있냐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놓는 안보 문제에서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저 헌법에 위반되는 사안들을 판문점 선언에서 둘이 합의하고 그다음에 또 평양 가서 이야기를 해놓고 저걸 국회에서 표결 받아서 이제는 북한하고의 뭔 짓을 하든 또 북한하고의 이렇게 진행시켜 가는 부분이 헌법에 좀 위배되면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하겠다. 이런 어떤 명분을 주는 일인데 한국당이 왜 이 문제를 지금 이런 문제를 주장하면 한국당은 수구 꼴통으로 몰릴까봐 콤플렉스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마디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에 몰두하지 않고 전력을 기울여서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 한국당의 국가안보위원장이시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이제 그런 지적하신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당에서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은 절대 비준해서는 안 된다.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엄청난 수백조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수십조 수백조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추계치도 하나도 없이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국가 안보적인 그 비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려되는 점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다. 비준 대상에 대해 비준이 하려면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구체성이 없는 일개 선언에 불과하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기본법에 비준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로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비준 구성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결격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준할 수 없다라고 한국당에서 결연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평양 선언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군사 합의를 했어요. NLL이라든가 이 DMZ 인근에서의 비무장이라든가 정찰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의 그런 GP 철수라든가 지뢰 제거라든가 이렇게 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가 생각보다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합의서의 허실점을 우리 한국당이 지금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구 무슨 정당이니 꼴통 정당 이런 걸 떠나서 한국당의 정체성은 사실은 안보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에다가 이제 건의를 많이 하지만 우리 당의 그 외교 이번 정당은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외통이라든가 또 이 국방 이쪽에서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견제와 비판적인 그런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보수가 많이 괴멸돼 있고 또 언론 사정도 열악하고 또 국회에서도 소수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목소리가 국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이 대한정당으로서 또 정책의 어떤 건전한 대안으로서 정부 여당이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우리 한국당의 활동을 지켜보시면 한국당의 정체성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믿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항의 그 한국당의 국가안보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비대위하고 단판을 지어서라도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이 대외적인 이 목소리는 그냥 국가 안보 특위로 다 좀 넘겨달라. 이런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전문가들 뭐 그냥 보수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라고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 또 그놈 당에는 또 다 잡혀갈까봐 겁이 나는가. 뭐 중진이고 목소리 좀 내야 될 투사들이고 뭐 다 사라져 버려갖고 몇 명밖에 안 보이고 잘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안보특위에서 그때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또 각 지금 당협 정비가 되면 되는 대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들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또 플래카드도 내걸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 한국당이 이 지금 안보 해체를 막는데 앞장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 정치에 들어오시니까 정치 참 어려우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철저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흔히 정치 세계에서는 거짓말도 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솔직 담백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당장의 정치, 지금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것이 이제 저는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타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현재의 정치 수준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비전도 좀 갖고 이렇게 길게 내다보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크고 작은 어려움 같은 것은 좀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공직자로 있다가 이 정치로 오면 이 머리 숙이거나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구에서 이렇게 대중들을 만나는 부분에 좀 약하다 이런 평가들을 받는 사람 분들이 많았거든요. 뻣뻣하다거나 특히 무슨 검사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맡아가지고 참 관리 못해서 애로 이런 일들도 좀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나 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우리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좀 무서운 그런 기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선입견은 이 사람도 솔직히 좀 허리가 덜 굽는다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농부의 아들이고 촌에서 컸다더니 소박하구나. 저게 허리 좀 덜 이렇게 구부러져도 마음은 착하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허리를 또 고개를 더 많이 제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은 허리 가지고 많이 평가하는구나 이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배우셨네요. 남들은 정치 끝날 때 다 배우는 것도 한데. 그래서 허리도 제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이 이렇게 굽히면서 인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또 하나 여쭤보면요. 이 고향이 충남 어디십니까? 저는 충청도 충남 서천입니다. 서천이요. 서천에 그 인물이 많으시네요. 서천에 훌륭한 분들 월남 이상재 선생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이해찬 저분도 이해찬 총재 이해찬 총리는 청양입니다. 청양. 그 서천 청양이 옛날에는요 같은 선국이었어요. 그저 충청도 분들이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분은 다 목소리가 좀 느리신데 다 빨라요. 원래 이게 충청도가 보면 저쪽으로 대전 쪽으로 있는 육지 쪽으로 있는 데는 좀 서울말 비슷하고 저 해변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느려지면서 이렇게 빼는데 근데 지금 우리 그 윤영걸 선생도 그 충남이신데 그분도 좀 말이 빠르고 또 사장님도 빠르고 또 이해찬 저 대표는 이 충남 사람 중에 말이 또 유별나게 또 빠르고 공격적이고. 제가 좀 그 성격이 좀 비교적 급합니다. 이 일을 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은 항상 시간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투가 본래는 평균 말투였었는데 30여 년간 평생을 거기 있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빨라가지고 당신은 충청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국정원에서 30년이면 역사인데 그 사이에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있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어떻게 참 이 정치 바람을 전혀 안 타시고 저는 오로지 그야말로 이 공무원은 이제 테크노크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외교안보라든가 남북관계 이런 그 보직을 받을 때마다 그야말로 외부에 있는 정치인들 줄타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솔직히 뭐 제가 환경이 촌 사람인데 무슨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고등학교는 대전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하고 줄 서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 동안 열심히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보통 국정원에 한 1급쯤 되면 뭐 꼭 언론에 안 나더라도 이 밖으로 구설수가 좀 나와가지고 정치의 어느 대선이나 이런 때 있으면 자기 주자 중에 어디에 좀 줄을 섰다든지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면서 좀 뭐 고소 고발 사건도 벌어지고 또 퇴임 이후에는 시끄러워지고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제가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치인들하고 저야 당연히 사회 활동을 하니까 친분이야 있죠. 그러나 정치인들하고 정치적인 말하자면 속된 말로 백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해온 게 여야를 떠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좋으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고 또 저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을 유지하면서 대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저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상대방도 저를 제가 국정원 고위직에 올라갈 때까지 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한테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고 있으면 제가 또 거기에 응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도 나한테 협조 안 해줬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잘못하면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잘 피해 오셨어요?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고향이 경상도 충청도는 멍청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멍청도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봐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1차장이 주로 이제 업무의 영역이 이 대북, 대북 해외 관계, 해외 관련 부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실무적으로는 차장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장은 중요한 것만 보고를 받고요. 그러면 대북 그때 이제 1차장으로 계실 때가 2008년, 2009년까지 그렇습니다. 김성호 원장이 있다가 그때 같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다가 이제 뒤에 은세훈 원장으로 바뀌었고. 그때 이제 보면 2008, 9년에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이제 바뀌면서 북한이 이제 그동안에 10년을 한국의 이제 좌파 성향, 햇볕 정책을 추종하는 정권으로 이렇게 있다가 북한이 굉장히 그때 당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이명박 정권의 어떤 색깔이 뭐냐 알려고 여기저기 두들기던 그런 시점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대북 접촉도 좀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그때는 제가 직접 접촉은 안 해서 그때 이제 바로 차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해외 정보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북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사자회담 할 때는 이제 90년대 말 DJ 정부 초기까지 내가 대북 전략을 DJ 정부 때도 초기에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자회담 정부 대표단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었죠. 청와대에서 안보 전략 부분 그거는 이제 우리 노무현 참의정부 때 청와대에서 NSC에서 정보관리실장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모든 대통령을 다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33년을 공직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의 색깔과 관계없이 제가 알고 배운 것이 외교안보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자라더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을 한 그거를 저는 최고의 보람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러면 김이상 그 저기 청와대 외교 그분은 제가 떠난 다음에 뒤에 오셨습니까? 제가 NSC 정보관리실장 때는 당시 반기문 외교 보좌관이 있었어요. 외교 보좌관으로 계셨죠. 아니 그러면 저기 반기문 사무총장 이렇게 그분하고도 좀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님은 이제 제가 청와대 갔을 때 외교보좌관을 하셨고 나중에 제가 유엔 공사할 적에 총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또 뉴욕에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년간 맞아 총회 의장 비서실장 그때 또 같이 또 이렇게 제가 모시고 또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외교 안보를 한 분들은 그 당시의 정부 성격과 관계없이 반 총장님도 40몇 년간을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님하고 개인적 인연이 없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또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정치적 색깔과 관계없이 또 이 후배 공무원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는 후배 직원들도 많고
또 대학은 또 직계 또 선배 되시고 우연히도. 예. 범충청 그분은 또 충청. 예, 충청 북도죠. 예. 그래도 지금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을 생각하니까 노무현 정권도 방향을 좀 틀어서 북한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그래도 문 정권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현실을 좀 인정하고 무리수를 이 정권만큼은 많이 안 둬서 좀 양반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비판을 엄청 했는데 근데 이 정권은 거의 그냥 이제 폭주로 가는데 저렇게 이제 가는 부분이 현재는 국민들이 뭐 여론조사를 하면 판문점 선언이나 무슨 평양 합의에 무슨 지지율이 뭐 60, 70%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게 아쉬운 점인데요. 이 외교안보도 희망적 사고만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희망적 사고가 통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희망적, 낙관적 선의의 해석만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고 드는 것으로 비춰지고 또 그런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너무 서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가버리면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후회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남북 14선언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해잖아요. 한 서너 달 남겨놓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초기부터 들이밀어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이 비핵화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남북 관계와 미국 관계가 지금 각자 놀고 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남북 관계가 비핵화 속도에 너무 앞서가니까 속도 좀 맞춰달라.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북 관계도 사실상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미 관계와 미북 관계는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삐걱거리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미국을 남북 관계의 속도에 미북 관계 속도를 맞추려고 보니까 무리수가 나온 거예요. 무리수가 나와 보니까 국보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종전선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대담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과속하면 항상 사고에 어디서 납니까? 과속하다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 대목에서 제가 사자성어가 지금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우리는 한문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한문 시간이 있어갖고 한문 선생님이 가르친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연작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작. 참새하고 제비. 제비가 사는 집인데 참새집 이런 제비집들이 지방 처마 밑에 이렇게 집 하나 지어갖고 달랑달랑하고 살잖아요. 자기 집이 불난 줄도 모르고 둘이서 그냥 제비집 참새집에서 째갈거리고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 집 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그래서 연작처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지내다 보면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잘못하면 그냥 마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0.1%의 대부분의 게 안 보니까. 그래서 연작처당이라는 말로 제가 국민들 앞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에도 지금 미국의 이 행정부 관료나 전문가들과 대통령 사이가 삐그덕거리고 있고, 자, 한국에는 야당이나 보수 성향의 국민과 문정권 사이의 안보 문제를 삐그덕거리고 있고, 또 북한을 놓고는 한국이 전통 우방인 미국보다는 또 북한의 입장이 기대어서 미국을 정권이 설득을 하려는 부분에서 또 삐그덕거리고 있고, 그래서 매우 지금 위태로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실수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당의 이제 국가안보특위위원장이시니까 한번 각오를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당이 이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할 부분은 막연한 상념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갖고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 또 국회 회담, 또 2차 정상회담, 그다음에 김정은 답방, 엄청 큰 이슈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외교안보의 큰 이슈들이 연말까지 지금 질비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관료들이 미국이든 한국 정부든 관료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정말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야당의 입장에서 힘을 보태가지고 제대로 된 안보 환경, 평화 환경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또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정말 그동안 수십 년간 집권해온 제1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제가 그 국가안보특위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는 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도 이 시류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굳건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국민들이 또 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